안녕하세요. 신희숙 변호사입니다. 일단 젊었을 때에 비해서 이제 50대에 만약에 부부 생활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부부의 행복, 이혼, 갈등 이런 걸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제2의 사춘기가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제 요동치는 위기가 한번 또 오게 되는 시절인데요. 첫 번째 위기 언제 오냐고요? 결혼해서 바로 오죠. 그죠? 출산을 전후로 해서 바로 오고 이혼을 대부분 고민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를 지나고 나면 어찌저찌 40대, 50대 이렇게 접어들게 되고 그때까지 살고 계세요. 근데 50대에 또 한 번 갈등을 겪게 되는데 대표적인 갈등이 외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외도인데 제 생각에 남편분들이 이제 외도를 많이 하시고 아내분들 외도도 못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아내분들이 전처럼 가정 내에서 전업주부로 계신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꼭 경제활동을 통한 돈을 번다 이런 걸 떠나서도 동창회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 그거 있어요. 저기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모임, 학부형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모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에 대한 잦은 만남, 접촉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외도. 그래서 외도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오고 두 번째로 돈 문제예요. 돈 문제는 당시에 이제 은퇴를 일찍 하시고 사업을 하신 분들 이제 퇴직 전부 이제 손실을 보시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업을 실패한다든가 그 다음에 자녀분한테 이렇게 보증을 서주셨다가 사업한다고 하셨다가 실패를 봐서 경제적인 위기로 빠지게 되는데요. 50대 이후에 경제적으로 실패를 봐서 이제 궁핍한 상태로 빠진다라고 하면 10대, 20대, 30대하고는 다릅니다. 이때는 미래가 있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가 있는 나이인데 이미 우리 세대가 고령화 세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지켜야 되는 나이가 되지 새로운 무언가를 해서 과거 20, 30대처럼 벌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몰입해서 그걸 번창해서 세우려고 하면 몇 년에 전문화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사실 50대 이한테 잘 주어지지 않는 이미 그런 세대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면 가정의 행복도 깨지게 돼서 외도, 경제적인 실패로 인한 공부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돼서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고 딱 봤을 때 50대에 이혼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연령대에서 황혼이혼이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혼의 위기를 가져오는 시기가 50대입니다. 일단은 쓰는 말 따라서 안다. 우리가 용서가 되는 말 있고요. 애정을 험한 말로 담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들을 때 뉘앙스를 들으면 알아요. 아유 망하냐. 망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게 지역 따라 편한 사람한테 그냥 자기 읊조리듯이 하는 말일 수가 있어서 그거가 이렇게 망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건데 특히 남자분들이 아내분들한테 하는 그 모욕적인 언사를 보면 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환영년, 창녀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 정말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아니 자기 배우자한테 자기 자녀 엄마한테 창녀년 제가 참 입에 옮길 수 없는 신체 부위를 이용한 이런 욕들 제가 생각해도 증거라고 가져오시는 거를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음성을. 그러면 그 남편분이 조정 때 오세요. 전 그 음성을 듣고 그 남성을 보잖아요. 제가 어떻게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웃고 아무 표정 없이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아유 쓰레기 같은 X 저 그러고 앉아있습니다. 미친 X 저러고 점잔 떨고 앉아서 저도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요만큼도 양보 안 합니다. 정말 가져올 거 딱딱딱 읽고 딱 가져오거든요. 그 다음에 아내분들이 남편분들한테 하는 건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거 있어요. 자기 부모님 욕하고 자기 형제들 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 애비가 첩두니까 너도 바람피니?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세요.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네 애비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아니니? 오죽하겠어 그 씨가. 그 씨라는 표현을 잘하세요. 씨. 남자분들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저 같아도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싫어하라고 일부러 골라서 가슴 아픔을 확 찝는 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님, 네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형제 여기를 이제 공략을 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네 형님은 이혼했니? 이렇게 표현을 아내분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싫어합니다. 그건 이혼을 불러요. 어떤 남자가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그 소리를 듣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싸우더라도 영린을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족 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들, 그 남편의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모님, 형제, 혈육을 모욕하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내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아이고 주제에
이 표현 아내분들 많이 하세요. 남편분들이 이제 반박서면에 이렇게 오는 거 뭐 네가 뭘 해서 하이 주제에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남편의 능력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그런 말하고 산다라고 하면 여자인 입장에서요, 정조를 의심하는 말이 정말 땅을 치는 말이듯이 남편한테 정조보다는 능력, 그 다음에 부모님 모욕하는 거 이런 거면 안 살자는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사람이 독하면 입에서 그런 소리를 내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상대가 그렇게 하게 했다고요? 그런 변명으로도 안 돼요. 상대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 차마 입에서 못 꺼냅니다. 머릿속에 있지도 않고 본인의 인격에 하자가 있는 거죠. 본인 인격에. 아무리 상대가 그래도 그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절대 그런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요즘 말이 점점 험해지고 있는 거 부모님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50대 세대의 갈등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대이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50대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직 신체적으로 젊어요. 정신적으로도 우리 10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노년이라고 자꾸 치부하는데 노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하게 낀 세대예요. 50대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머리는 10대, 몸은 60대 쪽을 향해서 노년을 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이제 갈등을 겪고 있고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도 노인네들이 뭐 이런 시선, 아이 그 연세에 뭘 이런 시선인데 내적으로는요, 전 부부간에 어떤 게 문제냐면 이혼한다고 오신 분들 보면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질투하시고. 그러니까 보통 20년 이상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 세대는 짧아도 15년 이상 살았을 건데 그 정도 되면 부부가 서로 이해를 하고 안정이 되고 좀 배려하고 이런 게 늘어야 되는데 아직도 본인들이 신혼인 줄 알고 이렇게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기운도 좋으시다. 물론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나 밖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보기엔 아우 보기 흉하다. 왜 저러고 살아?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아직도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관심을 주지를 않고 왜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쳐다보고 이런 일 가지고 계속 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부부가 똑같으면은 모르겠는데 한쪽은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혼을 했었고 이런 상태에서 사니까 그분들 자체도 불행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녀들이 지치고 또 그거를 보는 부모님 세대, 나이 지긋하신 부모님 세대가 지치고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세요? 저 결혼해서 50이 넘어갔고 사신 지가 30년이 돼가고 짧아도 20년인데 보통 오신 분들이 25년 이상 살고 오셨거든요. 도대체 25년을 사셨는데 왜 신혼 때 월급 다 안 갖다 준 거, 보너스 떼먹은 거 그거 갖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거를 따지는 분도 좀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니 그게 뭐 거의 이혼해도 뭐 솔다방 마담이 어쩌고 뭐 얘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정말 기억력도 좋으시고요. 기운도 안 떨어지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 그 얘기를 듣다 한 번은 아내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남편분이 존경스럽네요. 1년 365일 25년을 그 얘기를 듣고도 여태 버티고 살아계신 게 그리고 이혼 안 하신 게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50대의 갈등이 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에 맞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포기할 거 좀 포기하고 잊어먹을 거 좀 잊어먹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걸 좀 생생하게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신 게 왜 기억하시냐고요?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이빨을 하면서 그걸 생각하신다니까요. 신혼자 첫날부터 그 담닥들 이를 악물며 그거를 25년을 이렇게 기억하고 머리에 새기시고 가슴에 새기고 상대방한테 토로하고 이러고 사시니 이걸 잊어먹으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50대 갈등이 정말 심하신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더 이제 50대 갈등의 이제 대표적인 게 외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대에 또 새롭게 외도를 하신 분들이 많고 과거에 쭉 외도를 하셨다 50대에 발각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요? 그동안은 왜 모르셨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20년 전, 30년 전부터 배우자가 외도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항상. 그러다가 둘 사이가 좋을 땐 집에 와서도 잘한대요. 근데 둘 사이가 다투고 싸우면 집에 와서 신경질 부리고 성질 부리고 이런대요. 그러다 어느 날 와서 잘한대요. 그럼 이제 사이가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살면서 왜 그때 그걸 문제 삼지 않았냐면 애들 어리지, 살기는 힘들지, 또 시부모님 모시지, 친정 부모님 모시지, 부양해야지. 그러니까 살기 바쁘고 솔직히 경제적
경제적인 능력 없고 이 사람 없으면 애들 돌봐줄 사람 없고 이 사람 없으면 생활비 벌어다 줄 사람 없으니까 참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고 그렇게 못되게 굴지만 않으면. 근데 50대에 왜 그걸 새롭게 들춰내느냐고요? 50대에 부모님 돌아가셨고 애들 출가시켰고 이제 남편 하나 둘이 남아서 이제 좀 오붓하게 재밌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밖에서 바람을 피고 있으니 이번에 그래 작정하고 잡아보자. 어디서 잡힙니까? 휴대전화, 자동차 블랙박스. 이제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그걸 몰랐을 땐 어렴풋이 이 사람이 외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정말 확 죽은 물 앞에 딱 문자 메시지에 당신 사랑해. 어젯밤에 당신 나한테 한 얘기 뭐였어? 지난번 갔던 모텔은 침대가 별로더라. 다음엔 어디가? 이런 SNS 문자를 보게 되잖아요. 뒤집어지죠. 이 사람 여자 있어. 이 사람 남자 있어. 그냥 막연히 알았던 거랑 다르게 증거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영상에는 그녀 그남은 안 나와요. 왜냐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조수석 사람은 블랙박스 영상에 안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음성이 녹음이 됩니다. 이 음성에서 나누는 대화는 물론이고 그다음 운전하면서 옆에 남편하고 아내 없으면 누구하고 통화해요? 그이하고 하잖아요. 그녀하고. 적나라하게 그게 다 녹음이 됩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한테 평생 하지도 않던 사랑해 그 달콤한 목소리에다 쪽쪽쪽거리는 소리가 이제 나잖아요. 정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신다니까요. 화라산같이. 그러니까 막연한 거하고 확증을 봤을 때가 달라지고 50대 때 이런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부부만 남게 됐을 때 이제 이거를 곰곰이 되짚어 보시고 관찰을 하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기존에 바람 피시던 분이 적발이 되고 그동안 외도를 안 하시던 분들이 외도를 하면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확 바뀝니다. 사람이 살아나요. 생기가. 여자들은 예뻐지고 남자분들은 씩씩해지고 그 다음에 깔끔해지고 자주 씻고 확 달라지거든요. 그럼 바로 관찰 들어갑니다. 어디서 또 적발이 됩니까? 휴대전화, 블랙박스. 여기서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인데 또 다 이혼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절대 많은 숫자가 그냥 다시 사시죠. 무지 싸우시긴 하세요. 왜냐하면 외도가 적발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 예전 부부로 절대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우고 사시는 분이 있고 무시하고 사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아내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닫아버린다. 남편에 대한 마음을 닫았다.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거. 누군가가 나를 그 기억 속에서 지웠다. 나를 마음속에서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거는 거의 저주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때 당시는 모르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나의 외도로 인해서 배우자가 마음을 닫았을 때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두고 죽는 데까지 경험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이런 이제 고통의 세월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50대에 보면은 정말 질풍노도의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사춘기 때뿐만 아니라 외도가 발각되는 부분,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안정된 시기에 그동안 내가 표현을 하자면 먹고 사느라 애들 기르는 정말 전장같이 살았던 삶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의 세계로 돌아왔을 때 내 배우자가 과연 그동안 어떤 상대였는가, 나를 존중했는가, 인격적으로 대우했는가, 나에 대한 측은지심은 있었는가, 아니면 최소한 양심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되짚어보면서 이 사람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 버린다는 의미가 내가 비록 혼자라는 게 힘들겠지만 정말 선택하기 싫고 힘들지만 새로운 삶, 나의 삶은 살아야 되겠구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꺼이 나홀로의 삶을 선택하시는 거죠. 별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별거는 대다수의 숫자가 외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혼으로 이어진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재미없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별거입니다. 그래서 전 절대로 별거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별거를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직장이 이제 서울에 있고 지방에 있고 해서 이렇게 주말부로 떨어져 사는 건 별거라고 하지 않아요. 별거라고 하는 건 호적, 혼인관계 증명서죠. 이것만 남겨놓고 완전히 남남처럼 사는 거를 별거라고 합니다. 이거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별거를 거친 다음에 별거를 하면서 우리 관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이혼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됐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혼자라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다시 한 침대 산다는 게 불편해져요. 왜 불편하냐면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집은 좁혀서 못 간다고. 침대도 좁혀서 못 가요. 킹 사이즈 침대 내가 혼자 쓰다가 나눠서 쓰는 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별거를 오래 하면 내 침대에 올라왔을 때 내가 행복한 건 반려묘 반려견밖에 없어요. 부부가 별거 하시면 자녀들이 설날하고 추석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딸 입장에서 엄마 아버지가 별거예요. 남편 보기 창피하죠. 아들, 며느리 보기, 아내 보기 창피합니다. 그거 말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서일 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위 입장에서, 며느리 입장에서 별거 하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무시하죠. 마음속으로. 안 할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이해합니다. 존중합니다. 현대 삶이니까. 이럴 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50대가 된다고 해서 인격이 50대로 무르익어가는 게 아니고 1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본인들은 10대가 아닙니다. 50대이고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분들의 평균 수명은 80대세요.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머릿속에 계신 생각을 바꾸셔야죠. 부부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아내분이 나이는 들었지만 젊었을 때 외모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시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남편이요 키도 작고 인물이 없어가지고요. 말끝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키도 작고 인물이 없어가지고요. 그 얘기를 하면 저도 한 서너 번 듣다 보면은 듣기 싫어요. 그 다음에 남편분도 능력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오시면 아내분들을 무시하는 언사 중에 씹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놀고 처먹었어요. 처먹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아이도 낳고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 잘 벌고 본인의 능력이 돈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은 아내를 돈 잘 번다,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를 편개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뭐 식충이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잘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우월한 사람이야, 네가 맞춰야지, 수준이 안 맞아, 너랑 뭘 하니, 이런 사고를 갖고 계세요. 전 정말 경악합니다. 그런 거에. 그 배우자는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마치 노예근성처럼 상대 배우자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수십 년간 살아봐요. 그런 부부들이 재밌는 걸 뭘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한 것만 뭘 하는 게 재밌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도 바빠요. 우리도 가정이 있고 거기 저기 집 놔두고 나와서 따로 노는 아줌마 아저씨 관심 없어요. 그 부부가 함께 놀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면 그게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70대가 되든. 근데 그거를 저절로 오는 줄 알아요. 그 사람하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보셨어요? 제가 물어봐요. 뭘 해보셨어요? 아니 뭐 딱히 없네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꼭 집어서 제가 물어봐요. 두 분이 재밌게 살기 위해서 뭘 해보셨어요? 그게 저절로 와요? 저절로 옵니까? 아니 두 사람이 탁구가 맞는지 등산이 맞는지 자전거가 맞는지 해보셨냐고요. 근데 부부가 같이 안 가요. 꼭 안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따로 가서 그렇게 재밌대요. 거기 가서 대화하고 신선한 바람 쐬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하루를 보내거든요. 골프 가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주말에. 제가 그때 아내분한테 물어봤어요. 또 그리고 요즘은 아내분들이 이렇게 골프에 많이 빠져있거든요. 남편분한테 물어봤어요. 같이 골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 골프 싫대요. 그럼 가서 골프장 가서 바람 피는 거 놔두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남편이 아내가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면 본인도 골프를 배워서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봤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50대 이후 재밌게 살려면 부부가 노력을 해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애들 기를 때 초등학교 때 학원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왜요? 얘가 재능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가 공을 잘 차네? 그림을 잘 그리네? 가르쳐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50대에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뭘 해도 하다못해 요리학원 가서 같이 요리를 하든지 캠핑을 해보든지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부부가 맞는 게 나올 때까지. 하다못해 반려견 반려묘를 들여보세요. 부부 사이에 할 말이 없었대요. 근데 강아지 두 마리가 오니까 들어와서 할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남편이 들어와서 이런 거 지저분하게 털 빠지게 이러더니 다음날 또 오더니 오늘 뭐 먹었어? 똥을 좀 가려? 이쁘네. 처음에는 강아지한테 손 줘봐 했더니 강아지가 손이 어딨노 다 발이지. 그러던 남편이 어메 딸인가 보다 이쁘네 소리도 하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공통의 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 예방접종 맞췄어? 어디 아팠어? 여보 뭐 얘한테 이리 오라고 그래. 간다? 할 얘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물론 할 얘기가 연세 드신 부모님 걱정, 보일러 바꿔드려야지 뭐 이런 걱정도 하셔야 되고, 자녀 결혼시켜놓고 이것들이 안 싸우나 이런 얘기도 해야 되지만, 표현을 하자면 그건 업무적인 일이에요. 부부만이 재밌는 공통의 감신사가 없단 말이에요. 같이 골프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번엔 누구네랑 부킹에 가서 갈까 여보? 어느 골프장 갈까? 어디 가면 싸대? 뭐 이런 얘기. 이번에 신상 옷 나왔다는데 비싸지도 않고 이쁘대 여보. 이거 입으면 당신 30대 같아 너무 멋있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업무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50대에 여태까지 우리는 가족처럼 산다, 정으로 산다, 의리를 산다, 이런 분들 함께 하시려고 무엇을 노력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거 안 해본다면은 우린 재미없어 이런 얘기 말할 자격도 없으시고요. 다른 분들 재밌게 사시는 분들 부러워하실 자격도 없어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아내분들이 대부분 오셔서 하는 말이 남편이 변했대요. 자기한테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세요. 결혼해서 왜 예시장 들어가고 난 이후로는요, 아내분한테 관심 없는 거 당연하지. 열심히 밖에 나가 돈 벌고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아내분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냥 50대 아줌마 같아요. 본인은 아직도 30대가 젊다고 보는데 본인 젊었을 때 예뻤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딱 보면 그냥 50대 아줌마예요. 보니까 피부 관리도 안 했고 옷도 대충 입고 비싼 거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화장도 안 하고. 뭘로 봐서 본인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참 마음 아픈 얘기 하거든요. 의뢰인들 오시면. 왜냐하면 이혼하실 정도는 아닌데 힘들다고 오시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만 원망을 한다. 그럼 제가 꼭 야단을 쳐요. 그렇게. 그래서 아니 옷도 좀 제대로 입고 길거리 나가봐야 멋있는 여자 얼마나 많은가. 화장도 좀 하고 비싼 거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좀 체중도 좀 관리하고. 남편이 살찐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살찐 거를 지적하는 걸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남편이 살찐 걸 그렇게 싫어하면 노력이라도 좀 해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대체 본인이 뭘 믿고 가고 그대의 매력적인 그 여성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냐.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 하나도 안 하시고는 무슨 박물관에 보관된 박제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그대로 보존되리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 애정이 저절로 철철 넘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이혼하시겠다고 오면 제가 아내분 남편분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거든요. 동갑이에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싸우세요. 그게 어느 하나가 이긴다 진다 그런 개념은 아닌데 누군가는 이해하고 좀 참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이 차이가 나면 나이가 적은 쪽에서 좀 참죠. 어쩔 수 없죠. 근데 동갑일 때는 이게 용어 쌍박이라서 누가 지려고 하지 않아서 싸워요. 근데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사고가 그래도 남자들 편에 의하면 마누라가 좀 져주는 척이라도 해야 자기도 잘못했던 거 안 돼. 막 올라가고 있는데 마누라가 아내가 좀 져주는 척하면 자기도 깨갱했을 건데 여기 더 올라오니까 더더더 올라가게 싸우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동갑분들이 많이 싸워서 성향이에요. 지려고 하지 않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마침표를 자기가 딱 찍어야만 되는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돌아가시는 날까지 싸우세요. 그래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70대, 80대 똑같이 싸우는 분들 보면 가끔은 이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솔루션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갈 때 보면은 80대 나이셨어요. 아우, 두 분이 싸우시는데요. 기운들도 좋으세요. 남편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아내분도 참지도 한마디도 지지 않으세요. 한마디도 지지 않으세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한 분이 그래, 그만합시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끊임없이 그냥 대거리하고 이렇게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싸우시는 것 같아요. 다만 20대, 30대 싸운 분들이 이제 40, 50대 안 싸운다 하는 분들은 그거죠. 주도권 싸움. 반려견들을 이렇게 여러 마리 길러보면은 걔네는 일주일 안에 이렇게 서열 정리를 합니다. 서열 정리가 되니까 안 싸워요. 서열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왜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정말 수사자들 뭐 정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그러고 딱 하나가 지고 떠나면 그 무리가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서열을 정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어디 우리 부부 사이에 뭐 누가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영린을 건들지 말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의 영린이 이거면 찌르지 말고 이 사람의 영린이 여기 찌르지 말고 요거만 안 해도 이렇게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20, 30대 그걸 깨닫는 거죠. 아, 이 사람의 영린은 이거구나. 정말 화나도 이 사람의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이 여기엔 정말 예민하구나. 아,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20, 30대 싸우면서 이제 터득을 해서 그렇게 되면 말다툼 할 수 있죠. 하더라도 서로 영린을 안 건들면 아이고 30분 못 넘겨. 30분 넘겨봐. 못 넘겨. 근데 거기서 이제 작정을 하고 시각을 해서 이 한마디 나오면 이제 그날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20, 30대 딱 똑똑하게 터득을 하면 40, 50대는 크게 안 싸운다는 거죠. 크게. 난 그거 불만인데요.
아이고 50대가 뭐 3040에 비해서 뭐 많이 늙었는 줄 아세요? 많이 안 늙었어요. 여러분도 살아보세요. 제가 10대 때 30 넘으면 죽어버려야지 제가 그랬어요. 30대 사시잖아요. 뭐 본인은 10대하고 뭐가 달라요? 50대 30, 40대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게 다르냐면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일단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요.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녀분들을 결혼까지는 못 시킨 분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학교는 졸업을 시켜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물론 결혼할 때 왕창 들어가긴 하죠. 그 시기에 계신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말 열심히 피나게 살고 이런 시기를 지나서 좀 더 나를 지키고 나를 돌아보고 이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50대끼리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요. 너는 만약에 다시 돌아갔으면 어느 나이로 돌아갈래? 그럼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40대입니다. 40대, 50대 임박해 있죠. 근데 만약에 70 넘은 분들, 80 넘은 분들한테 또 여쭤봐요. 어느 때로 돌아가실래요? 50대 어땠어요? 그럼 정말 좋지. 그 다음에 60대도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희요 30, 40대 부럽지 않습니다. 50대의 나이가 안정되고 굉장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밤새 술 먹는다든가 그 다음에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 못해요. 체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잘 다쳐요. 그런 게 있고 감정이 이렇게 격해지거나 또는 아주 기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고요한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간다. 그게 뭐 다이나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또 40대 50대 굉장히 좋은 나이입니다. 50대 정말 좋습니다. 사실 이혼하는 사유가 다양한데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대표적인 게 부정행위 매도고요. 그 다음에 돈에 관한 문제죠. 그 다음이 이제 관계 간의 갈등입니다. 사람 관계 간의 갈등인데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많은 거는 이제 부부 갈등이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왜냐하면 저도 변호사 18년 차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속속여서 이혼하겠다는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며느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좋으니까 살만하면은 사실 안 오죠. 내 남편하고도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시어머니와의 갈등, 시아버지와의 갈등, 또 시누이와의 갈등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혼 요소로 하나로 주장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은데 이제 50대 후반, 60대 입장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된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그럴 줄 몰랐다. 그런 얘기에서 뭘요? 그랬더니 오로지 관심이 아들하고 며느리 부부한테 간대요. 그래갖고 자꾸 전화해서 뭐 먹었니? 이번에 내가 밥 사줄까? 원래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관심을 끊으세요. 어떻게 해요? 관심이 가는 거여서 남편분한테 좀 신경 좀 쓰세요. 남편분한테 은퇴하고 불쌍하신데 아들한테 잘하라고 며느리한테 관심 주지 마세요. 시어머니들의 변명은 그거야. 아니 아들에 대해서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걔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알러지가 있는지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냅두세요. 제가 냅두세요. 남편이 자기가 땅콩 알러지 있으면 땅콩 알러지 있다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해줬는데 안 먹으면 이렇게 할 거고 서로 부부가 맞춰가게 놔두세요. 어머니. 얼마 전엔 정말 충격적인 게 어머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갖고 남편분 팬티를 속옷을 다림질해 놓고 가신대요. 아주 경악을 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남의 여자 남편한테 가서 속옷을 가서 만지세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아니에요. 아드님 입장에서는요 어머님 부담스러워요. 어머님들이 관심을 놔주시고 떠나주셔야 되는 거지 며느리 탓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요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를 주는 게 뭐 있어요. 내가 가면 선물도 사다 주지 용돈도 사다 주지 반찬도 해다 주지 내가 도움을 주는 건데 왜 자꾸 싫어하는 눈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님 막 드나드는 거 굉장히 싫어요. 50대의 며느리분이 한번 오셨어요. 이혼을 하시겠다고.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괜찮대요. 아니 남편이 괜찮으면 사시지 왜 이혼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때문에요. 왜요? 그러니까 지방인데 그분이 시내에 사시면서 그 중심으로 일가 친척들이 떨어져 사신대요. 이 집이 사랑방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오시면은 여기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손님이 없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문 열고 들어와서 정말 자기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남편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좀 오시라고 오시려면 미리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이렇게 모이면 식당 같은 데서 모이시자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이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요. 입장 바꾸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 세끼 차려드는 것도 힘든데 여자들도 늙어요. 기운 떨어져요. 근데 허구한 날 사랑 빠져 손님이 들어서 삼시세끼 따뜻한 밥 지어서 반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정말 제가 볼 때 그거 정말 형벌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나만의 공간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내가 편안한 잠옷바람으로 아무 때나 이렇게 벌럭 누워있는 게 내 집이에요. 근데 아무나 누가 문을 열고 벌떡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옷 입고 있어야 되죠.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제발 목욕같이 가자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며느리 입장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 시어머니가 아가야 목욕 가자, 그 소리가 그렇게 들린대요. 옆집 동네 낯선 남자가 아줌마 목욕 가자 이런 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소스라치기 정말 싫대요. 싫대잖아요. 왜 싫으냐고요? 그냥 싫대요. 이유도 묻지 마세요. 그래서 제발 어머님 입장에서 아들에 대한 관심과 집착을 좀 버려주시고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딸처럼 생각해서 며느라 머리하러 갈래? 아, 며느리는요 다니는 미용실 따로 있어요. 어머님 그런 얘기해. 아, 내가 돈 대주니까 네가 이런 첨당동에 비싼 샵에 와서 머리도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건데,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시어머니 놀아주게요. 그냥 그렇게 지들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1년에 몇 번 보고 경조사 때 몇 번 보고 이러면 서서히 나의 가족이 돼가는 거예요. 한 날 안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에 어머님들이 다가가시니까, 갓난 애기들 보세요. 우리가 엄마 아빠 아니면 낯가리잖아요. 울잖아요. 보면 울잖아요. 똑같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김씨 집안에 처음 시집 가가지고 불편하고 낯설고 다 싫어요. 물도 냄새나고 음식도 비린내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어머님이 갑자기 확 다가오면 무섭단 말이에요. 부담스럽고. 딱 그거예요. 어머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다가가시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그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거다. 낯가리 많은 애기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들이 잘못해서 시어머니가 고통스럽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이혼하겠다고 오시면 시아버님을 욕하지 며느리를 욕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시어머님들이 아들 이혼할 때는 게 종종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아들이 결혼할 때도 중대사지만 이혼할 때도 중대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드님 이혼할 때 가끔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오셔서 며느리 흉을 보시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아들이 좋아하니까 살겠다고 하니까 내가 뭐 말은 안 했는데요. 처음 인사하려고 데려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반대 해도 아들이 듣지 않을 것 같고 소용없으니까 그냥 지가 좋다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제 야감이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니나 다를까 이게 나쁘고 저저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며느리들이 말대답하는 것이라 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은 이거 매운 음식 싫어해. 그러니까 음식 안 맵게 해. 그러면 어머니 머리 써서 그랬지. 엽떡을 얼마나 잘 먹는지 알아요. 그래서 엽떡이 뭐냐? 이렇게. 그러면 그냥 어머님이 바라시는 건 네 어머님 그러고 안 보이돼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머님 얘기하는 데다 면박을 콕 박아서 이렇게 이제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라는 걸 이렇게 대못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말대답하고 면박 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하나 뭐 대표적인 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시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은 용돈이라고 그래요. 근데 며느리가 친정 부모한테 드리는 건 돈을 빼돌렸다 그래요. 희한하죠 표현이. 그래서 시어머님들 오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빡빡 빠지게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애가 힘들은지 아세요? 결혼하고 살 빠지게 빠졌어. 전에는 얼마나 애가 퉁퉁하고 잘생겼는데요. 근데 그렇게 뼈골 빠지게 벌어다 돈을 줬더니요 며느리가요 친정으로 돈을 빼돌려요. 이런 표현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들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고, 아들한테 너 개붙게 뭐 적금 붙게 너 나한테 돈을 벌여라. 내가 너 사자 만들려고 고생했으니까 너 다달이 얼마씩 내놔. 이런 요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돈을 빼드린다고 생각하시니까 돈이 굳이 필요 없으시면서도 한 달에 얼마씩 내놔라. 이런 무리한 요구가 이제 들어가시면서 갈등이 되고, 며느리도 이혼하러 온다고 할 때 시댁의 어머님이 꼭 용돈 얼마씩 내놓으라고 하셨다고.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게, 근저에는 아들이 번 돈이 다 며느리가 순수하게 쓰지 않는다. 이런 오해가 좀 있으시거든요. 지금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신혼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이제 중반 전이거든요. 굉장히 젊으신 연세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신혼 때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결혼할 때 쓰듬해, 요즘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여유가 있으면 그거 내가 집 얻는데 도움을 줬겠죠. 그 외에 본격적으로 지원을 봐야 되는 게 아이를 출산했을 때죠. 양육에 도움받을 때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일단은 요즘 맞벌이 하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를 보육시설
시설에 일찍부터 맡기는 게 부담스러울 때 누군가가 아이를 집에서 돌본다라고 하면 퇴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자녀 때는 제 형제도 이제 6남매였어요. 어머님들이 어떻게 양육을 했을까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럭저럭 이렇게 낳고 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어린 젊은 자녀분들은 보통 출산 안 하거나 한 명, 많아야 2명 이렇잖아요. 근데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옛날에 자녀를 열기르던 부모님한테 볼 수 없었던 너무 힘듦이 보여서 전 그렇게 배워요. 전쟁. 육아 전쟁을 치러요. 제 가까운 주변에도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해서 하나, 둘 기르고 있는 젊은 부부들 보면 너무너무 호덕거리고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전업주부고 하나가 육아휴직을 한다 하더라도 보조 양육자가 이제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보조 양육자로 만만한 게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참견하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왕래가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또 물어보게 되고 어머님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하는 거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를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모님들한테 조금만 참아주셔라. 그래서 자녀분들을 양육 보조를 위해서 그 집에서 거주하시거나 매일같이 드나드시거나 가끔 드나드시더라도 부부에 있어서 어느 날 가면 표정 보면 알죠. 아유 얘네들 싸웠구나. 아 우리가 50년 60년 살아온 구력이 있는데 딱 보면 알죠. 아유 그냥 못 본 척. 그리고 어머님이 해놓고 가신 이유식 먹고 아기가 설사했어요. 그냥 못 들은 척. 그랬니? 내가 뭘 잘못 넣었나 보다. 걔가 우리가 설사하디? 이렇게 좀 못 들은 척. 이렇게 참으셔야 돼요. 그때마다 세상에 내가 거기다 독을 넣겠니? 이러시면 다시 보지 말자는 얘기죠. 속이 문드러지셔도 어떻게 해요? 이쁜 손주 보고 길게 하셔야 3년이잖아요. 조금만 어르신이 못 본 척, 안 들은 척 제발 해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서로가 거리를 지키시되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참으시자고요. 자식을 위해서. 고부 갈등 같은 경우 부부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왜 이어질 수밖에 없냐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네 엄마 좀 어떻게 해봐. 왜냐면 네 엄마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내 부모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재를 당연히 해야 되고 했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요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죠. 당신 어머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남편 입장 그럼 어떡하라고. 연세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걸 당신 좀 더 참아봐. 본인 입장에서는 어머님의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부부 생활에 이렇게 침해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말은 자기 팔을 잘라내라는 말과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양쪽을 상처를 안 내고 유지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이제 흔히 나오는 편이 있어요. 아내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런 갈등이 있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와서 뭐 급기야 며느리의 뺨을 때리는 등 무리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고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중지를 하려거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회피하고 그때마다 가출을 하는 등 방관했다. 또는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거를 말리고 관여하지 못하게 분리하고 하였음에도 오히려 더 편승을 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편을 들여서 원고 아내를 뭐 핍박했다. 이런 표현들이 판결문에 나와요. 그래서 법원에서 보는 배우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시어머니 쪽에서든 며느리 쪽에서든 서로가 이거 학대하거나 폭행 등 폭언 등을 통해서 부당한 대우라고 표현해요. 부당한 대우하는 걸 분리하고 막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첫 번째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분리가 안 된다. 양쪽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내, 자녀가 있는 가정을 택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단절하라는 거예요. 법원의 입장은. 남편 입장에서 그다음에 아내 입장에서 내 배우자가 시어머니 때문에 본인이 보기에도 너무 이건 극심하다. 또는 뭐 그렇게 극심한 정도는 아닌데 며느리 입장에서 도저히 견뎌내지를 못한다. 사람마다 예민한 데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엄마가 장모님이 사위한테 정말 그렇게 잘못하는 건 아닌데 내 남편이 이걸 힘들어하는데 견뎌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는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출산하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내가 결혼을 해서 내 부모님한테 공양하는 하녀? 머슴을 갖다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부모님이 내 아내를 하녀처럼 생각하고 내 엄마가 내 남편을 머슴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면 부모님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결혼을 했어요, 딸이. 근데 쌍둥이를 낳는데 힘드니까 친정엄마가 와서 애드 봐줄 겸 같이 살자고 이제 친정어머니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 입장에서 아내가 장모님하고 너무 친하고 좋아가지고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밥을 먹어도 본인은 뭘 먹는지 반찬도 신경 안 쓰고 애하고 엄마 위주로 차리고, 주말이라고 어쩌다 싫으면 애 보라 그러고, 장모님하고 아내는 뭐 쇼핑 가고, 애 둘만 데리고 장모님하고 아내가 외출을 한다고 하고, 아내가 그런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자기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엄마랑 이렇게 한 집에 사는 게 로망이었다고. 이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경악을 할 일이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나가서 따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은 사실 그 남자 아들이 마련해 온 건데, 거기서 아내하고 엄마하고 애들만 살고 남편은 생활비만 대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남자는 그러려고 결혼했을까요?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존재는 뭐예요? ATM기인가? 이건 정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하고 이혼하겠다고 할 때 장모님 때문에 이혼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내 아내는 죽을 때까지 장모님하고 분리가 안 될 거다. 그건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절대 분리가 되지 않을 거다. 내가 떠나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분리가 안 된다. 결국 노력도 보고 싸워도 보고 다퉈도 보고 이러다가 결국은 체념하고 포기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 가정도 이혼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전 그 아내분한테 정말 그 장모님한테 정말 질책하고 싶어요. 어떻게 남자를 결혼해갖고 집하고 돈 대주고 너는 나가라? 물론 나가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게 같이 살자고 하는 행동은 아니죠. 그래서 남편이 그런 제안도 했대요. 장모님한테 아파트 같은 동에 다른 거 얻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사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살면 안 될까? 또 했는데도 아내가 no.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그렇게 이기적인 아내는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그 장모님도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옷차림이죠. 이런 부분에서 그게 허례허식이다. 왜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되짚어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람을 처음 보고 뭘 보고 첫인상을 느끼실 건가요? 그 사람 마음속을 끼뚫어 보십니까? 그게 오히려 가시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옷을 왜 제가 신경 쓰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당신을 위해서 성의를 보이고 준비를 했습니다 라는 것이 옷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첫인상을 딱 봤을 때 인상이 뭐 형성되는데 제가 알기로 1분 안 걸릴걸요? 근데 이거를 깨려고 하면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잘 깨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본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첫인상이 맞더라. 겪어보니까. 나중에 친해지니까 그게 희석되는데 결국은 내가 첫인상이 이 사람 이런 사람일 거야 라는 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걸 형성하는데 이 옷차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옷차림이 나를 뽐내기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배려고 예의예요. 우리가 상견례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나의 인격을 보여줘야 되고 상대를 배려해주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정말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게 옷차림입니다. 명절 때 자녀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궁금증이에요. 취직은 했나? 얘가 작년에 살 뺀다는데 살은 뺐나? 작년에 사귀던 여자 있었는데 결혼을 할 건가? 언제 할 건가? 이거 궁금하시죠? 궁금한 거 일체 물어보지 마세요. 궁금한 게 다 자녀들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차라리 명절에 안 간대요. 자녀들한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는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결혼 계획이라든가 결혼한 이후에 출산 계획이라든가 어느 학원을 보낼 것인가 이런 거는요. 자녀가 오랫동안 정말 고민을 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경우를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명절에 하는데 틱! 한마디로 애 학교 어디 가니? 언제 결혼할 거야? 이거 정말 결례입니다. 그러면 저는 몇 년에 걸쳐서 고민을 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한마디로 어디?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의 진리는 두 사람이 깨지지 않아야 되는 건데요.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절대 끝까지 안 가요. 그러는 건 로망을 버리세요. 두 번째는 관계 정리를 잘해야 돼요. 내 아이와 내 남편, 내 아내가 첫 번째다.
이걸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돌아갈 길은 가정이에요. 가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항상 머릿속에 새겨야 된다가 두 번째예요. 낚시를 30년, 40년, 50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나의 욕망, 노망 이런 걸 따라가지만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간다라는 말 너무 많이 벗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의 조건 세 번째는 나의 주변을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내 존재가 왜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결혼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내가 내 남편만 그 집에서 쪽 이렇게 뽑아서 와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가족의 일원이 여기 와 있는 거고 이 가족의 일원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시어머니가 싫다고 자꾸 남편을 타박해서 남편이 시집에도 못 가게 하고 자기도 안 가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남편이 안 행복해요. 그리고 아내가 처갓집 가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 고민하러 오시는 아내분들 중에서 처갓집을 몇 년 동안 못 갔어요. 외할머니를 돌아가셨는데 못 갔어요. 남편이 싫어해서 못 갔어요. 이런 분들 의외로 진짜 많으세요. 남편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아내를 그 집에서 완전히 뭐 모내기 하듯이 뽑아와가지고 여기다 심는 거 아닙니다.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러면 이 아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날 굉장히 이뻐하셨는데 한 달은 우울해요. 남편분이 그 우울한 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데요? 집구석이 분위기가 왜 이래? 집에 들어와서 이런 소리는 하지. 처갓집 못 가게 하는 남편이 얼마나 가부장적이겠어요. 당신 외할머니 돌아가서 슬퍼? 이렇게 위로 안 해줄 거잖아요. 근데 왜 못 가게 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내가 처갓집과 단절되면 불행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온전하게 행복해지는 일은 이 부부도 행복해야 되지만 이 가족의 관계도 유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의 완전한 행복은 내가 반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 가족이 반 채워주는 거예요. 나는 반밖에 못 채워줘요. 이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아내대로 행복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행복해야 부부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의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도 부부가 행복해지는 비법이에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직업병인데 결혼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신뢰라는 게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게 저희 생각에는 사랑은 퇴색되더라, 신뢰는 깨지더라, 그 다음에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 결국은 각자 돈이라는 문제, 경제라는 문제에서도 나의 돈 이런 생각이 더 많이 굳어지더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 라는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요 마요? 해야죠. 결혼은 그게 얼마나 그 사랑이 달콤하고 뜨거운지 아세요? 평생 그거 못 해보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인생 별로 재미없어요. 결혼 설사 내가 불가피하게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뜨겁게 살아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이제 순서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뜨겁게 사랑이 남아있으면 영원히 가요. 그럼 두 번째로 사랑이 가고 나면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가? 존경이 있어야 돼요. 특히 아내분들이 남편을 존경한다. 이혼하러 오셔서도 존경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뭘 존경해요?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면 불같이 일어나요. 말을 참 따뜻하게 잘해요. 그런 부분 참 존경스러워요. 이런 존경한다는 표현을 써요. 남편분들도 드물게 아내를 참 존경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생각해도 저 엄마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내만 그렇게 좋아해요. 까다로운 어머님 비율을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한다. 남편분들이 아내를 존경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가족한테 잘하고 이런 부분에서 존경한다는 표현을 써요. 개인적으로 아마 돌아보세요. 존경심이 내 배우자한테 있을 때 이혼한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뭘 놓치지 말아야 하냐면 그 사람의 신뢰를 놓치면 안 돼요. 신뢰가 깨지면 또 부부가 이혼을 고민을 합니다. 신뢰가 대부분 깨지게 되는 게 외도, 그 다음에 요즘 많은 게 채무, 대출. 결혼할 때 빚이 있는 상태로 결혼했더라 이런 부분에 신뢰가 깨졌다. 또 하나 나 모르게 대출을 왕창 내서 주식을 했다, 비트코인을 했다, 이런 거래에서 엄청나게 손실을 봤다. 이런 데서 이제 신뢰가 깼다.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 사람한테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도 없고 존경도 없고 신뢰도 없는데 그래도 살 수는 있습니다. 측은지심, 불상. 과거에 제가 결혼할 때 제 친정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딸아, 남자는 말이야 죽어서 없는 것보단 누워있어도 살아있는 게 좋고 바람을 피고 돌아다녀도 누워있는 것보단 건강한 게 좋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불쌍해서 4년차 이하의 이혼을 신혼이혼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혼하시면 이제 못 느끼는 남편에 대한 측은지심, 아내에 대한 측은지심, 이 마음속에 내 배우자가 짠한 측은지심이 든다는 건 그 영원히 못 버려요. 전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봐요. 이게 올
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측은시 받는다 그러면 이혼 못해요. 괜히 노력하지 마세요. 이혼하려고. 배우자 보면 마음이 짠한데 두 분이 재밌게 사시는 데다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짠한 증상이 오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했어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거죠. 결혼해서 신혼이혼 하시겠다고 특히 아이도 낳기 전에 뭐 1년도 안 사시고 이혼 하신 분들이 다 첫 번째 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게으르고요. 신경질적이고요. 엄마 뵙기 모르고요.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연애할 때 그런 사람이 아닐 때 사람이 달라졌다고 표현해요. 달라진 거 아니에요. 진짜 그 모습이 나온 거지. 그래서 가끔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 혼전 동거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 그러면 전 찬성한다예요. 살아봐야 이게 사람이 알아요. 근데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혼 전에 1년 살았대요. 동거하다가 결혼했는데 결혼식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더래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게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밥 먹다가 트림하고 방귀 낄 수도 있고 그다음 화장실 가서 물 안 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양치질 제대로 안 하고 치약 뚝 중간 짜놓고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란 예방접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혼부부한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방구석에서 혼자 하던 짓이 그 사람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고 예쁘고 단정되고 이런 거 보세요. 어떻게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없을 땐 이러고 앉아있을 수도 있지. 그런 본 모습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화장실 다 갑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거는 합의해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급적 이렇게 우리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은 좀 참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식사할 때만큼 방구 좀 참아주고 트림도 좀 소리 안 나게 이 정도 배려는 결혼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남편분들의 가장 불만이 뭐냐면 아내분들이 퇴근해서 오면 직장에서 입었던 예쁜 옷을 그대로 입고 있길 바래요. 특히 스타킹도 신고 있길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분 많으세요. 힘들어 죽어요. 아내분들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스타킹 벗고 귀걸이 목걸이 빼고 편한 옷을 갈아입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싫다라는 거예요. 실망스럽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합의를 하세요. 결혼하면은 잘 때까지 화장하고 정장 입고 구두 신고 영원히 결혼 못 하실걸요? 아내분들도 남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항상 깔끔하게 셔츠 딱 입고 스킨 바르고 스킨도 그냥 바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턱 이렇게 바르고 우수에 젖은 표정으로 이렇게 자기가 하는 얘기 딱 들어주고 동조해주고 이런 걸 원하시는데 피곤해 죽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더 인간적인 면에서 서로 탁 터놓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우린 집에서 이런 옷 편하게 입고 지내는 거 관여하지 말자. 그 다음에 특히 젊은 부부가 요즘 해야 될 게 뭐냐면 저녁에 SNS 많이 하세요. 게임, 온라인 게임 좋아하시거든요. 그거 진짜 합의하셔야 돼요.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아내분들 중에 불만이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다 잔대요. 그럼 컴퓨터 보고 뭐 하느냐? 주식, 비트코인 하시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온라인 게임 하시거나 채팅 하시거든요. 이거는 정말 아내분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요거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몇 시간을 해야 되는가, 주말에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건 정말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부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 방귀하고 트림은 합의하세요. 근데 남편분한테 그것만 물어보세요. 당신이 정 못 참는 게 뭐야? 그거 3가지 정도 들어주기. 이렇게 합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봐요. 결혼을 하고 나면요, 일단은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밥 해봤어요? 빨래 해봤어요? 청소해봤어요? 대부분 안 했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이를 출산해서 애가 밤새 울어요. 그거 봐봤어요? 낮에도 잠 못 자요. 밤에도 못 자요. 이거 정말 체력입니다. 이걸 견뎌내지 못해서 이제 짜증이 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젊은 부부들 와서 가사 독박했던, 육아 독박했다. 제가 보면 대부분은 체력이 떨어져서 그걸 견뎌내지 못해서 이 짜증이 일상화되면서 갈등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출산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 아이를 잠도 못 자고 볼 시간 뻔해요.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다. 직장 못 다닙니다. 그 상태로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조영양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보조영양자는 도우미를 두든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유리창 청소까지 못할 것 같다. 바닥에 이 청소기는 돌릴 수 있지만 유리창 청소 해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업체 불러야 되죠. 이런 부분
부분에서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실사일에서 보면 남편이 변기에 신혼여행 가서 물을 2번 안 눌렀다고 진짜 인천공항에 와서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진행해갖고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연애할 때는 변기에 물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못 봤으니까 자기는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거죠, 그 아내분은. 그걸 아내분 입장에서 남편분들 제일 경악하고 싫어하는 거, 안 씻는 거. 남편이 매일같이 샤워를 안 하면 자기는 못 잔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샤워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에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건 정말 못 참겠다라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체력이 어딘가? 내가 예민한 부분이 어딘가?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배우자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나는 이런 부분이 예민해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세요. 말을 해야 안 되니까요. 당연히 그 사람이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남편분들이 보통 아내분들에 대해서 예민해하는 분들이 청소 안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뱀 허물었듯이 여기에 스타킹 있고 저기에 스커트 있고 저기 브라우스 있고 간 흔적을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가요. 정리정돈 안 하는 지적을 많이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얘기하셔야죠. 나는 정리정돈 안 하는 거에 굉장히 힘들다. 그 부분이 예민하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쌀 까마들 때 저는 10kg밖에 못 들어요. 80kg짜리 한 가마들은 못 들어. 이런 얘기 하셔야 돼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자는 헤라클레스야. 다 들을 것 같아. 책상 장롱 다 옮길 것 같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생각했는데 남편이 요만한 공기청정기 옮기는데 세상에 낑낑거리고 화분 하나 옮기는데 그럼 실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 갈등 와요. 그러니까 남편분도 얘기해야 돼요. 난 힘은 못 써. 얘기를 해야 돼. 그럴 때 사람 불러. 그거를 아예 얘기를 해야 아내가 기대를 하지 않고 싸우지를 않는다고요. 나의 체력적인 한계. 그 다음에 남편분 입장에 정말 얘기해줘야 될 게, 주말에만 아내분들이 가지는 불만이 남편분들이 주말에 침대나 소파 혼연일체돼 있다, 붙어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남편분들은 왜 놓여있냐면 주말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주말에 애들하고 같이 외출하고 싶고 뭐 브런치 먹으러 가고 싶고 이런데 남편이 침대하고 딱 붙어있으면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결혼 전에. 나의 체력은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난 정말 쉬어야 돼. 근데 당신하고 하루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일요일만은 나한테 누워있을 시간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야 아내도 남편도 아, 이건 싫다 그랬지. 그래서 자기가 그거는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반이 줄어요. 반이. 근데 그거를 모르고 가가지고 처음에 너는 왜 안 씻냐, 이렇게 나오면 뭐? 나더러 지금 더럽다 그랬어? 말 다 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서로가 나의 한계, 체력적인 한계가 어디고, 내가 참을 수 있는 더러운 습관, 참을 수 없는 습관이 뭐고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3년 너끈히 사십니다. 그럼 남자분들한테 결혼을 할 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아내는 본인만 바라봐요. 본인만 바라보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 들어오는지, 들어와서 뭘 하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항상 끊임없이 아내를 바라봐 주길 바라고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놀아줘야 되는 대상이 생기는 거다. 엄마하고 다르다. 아내분한테는 아들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말 냉혹하게 말하면, 남편이 바람 피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분들한테 좀 그렇게 얘기해요. 정주지 마라. 정주지 마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내분들이 상처를 굉장히 쉽게 받아요. 아내분들의 가슴은 이렇게 유리 같아서 쉽게 깨져요. 이거를 보존해주는 정말 진짜 남자가 드물다고요. 그리고 몰라요, 남자들이 그 방법을. 저희 생각엔 외도 아니거든요. 남편이 그 바람난 거 아닌데 작은 거 하나에 상처받고 오해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깊이 상처받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제 말은. 아내는 결혼식장에 들어서 결혼 모드로 바로 전환이 되는데, 남편분은 결혼 모드로 전환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오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지 마라는 의미는 사소한 일에 상처받지 마라, 이렇게 각기 남녀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